안녕하세요. 부천 북구 학생 여러분. 오늘은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소강리 소나무 숲의 본문을 읽고 선생님과 같이 학습 활동을 해볼 거예요. 모두 교과서 39쪽을 펴주시기 바래요. 39쪽입니다. 자, 국어 힘 키우기.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읽고 필자가 글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해서 독자와 소통하는지 이해해보자 라는 큰 틀 안에서 내용 파악을 해볼 거예요. 먼저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흐름에 따라 필자가 깨달은 바를 정리해보자 라고 돼 있죠. 어떻게 필자가 깨달은 바가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구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발 한 켤레의 토지만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를 보고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좁은 땅에서도 우람한 자태를 드러내는 소나무에 감탄하며 많은 것들을 소비하기만 하고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한 자신을 반성합니다. 소나무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성찰,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떠올리죠. 무엇을 떠올립니까?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에 가봤던 일을 떠올려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나무들이 소모되는 걸 봐요. 그러고는 이런 걸 깨닫습니다. 인간의 무리한 고집으로 베어져 나갈 소나무를 떠올리게 되고 인간이 자연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 즉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또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문율이 있다고 해요. 불문율이란 글로 써있진 않지만 지켜야 되는 계율 같은 건데요. 나무를 베는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죠.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나무가 녹이, 화가 난 거죠. 노한 기운을 지니고 있음을 떠올리며 이 산천, 즉 자연의 아우성을 자아내는 오늘날 인간의 폭력적 소비 행태를 반성하게 됩니다. 또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에 관한 신화를 생각합니다. 이 소년은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어떤 내용을 구성해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계속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로 주어진 문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 우리를 더 암담하게 합니다. 그보다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허렵스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꿔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자어가 많이 나오죠? 체념, 그 다음에 황폐, 암담, 침습, 척박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자세한 의미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이해하면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이 어려운 단어들도 무슨 뜻인지 파악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독해력도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솔방울은요,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곧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소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소나무들의 씨앗이죠. 이 씨앗이 어느 순간 또 다시 피어날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솔방울은 곧 희망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답을 파악해 볼까요? 남산의 소나무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문명에 의해서 고립되고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에 내몰려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 무수히 만들어내는 솔방울이란 무엇일까요? 황폐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저력과 희망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참고했을 때 소나무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소나무 같은 사람, 처음에는 소나무 자체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확장하고 있어요. 문명이 파괴하는 소나무는 또한 이 문명은 사람들의 사이, 사람들의 삶 또한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넓혀가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묵묵히 풍상의 세월을 견뎌온 소나무처럼 현대 문명 속에서 문명의 폭력을 견디는 사람을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과 2를 고려해서 다음 부분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소나무가 만들어낸 솔방울처럼 서로 경쟁하고 서로 파괴하는, 그리고 마구써대는 이런 폭력적인 현대 문명 속에서도 솔방울과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숨은 힘, 저력이죠. 저력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필자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자는 배경 지식과 자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경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끌어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문제가 3번이에요.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왼편에 배경 지식과 자료가 있어요. 소광리 소나무 숲은 수령이 200년, 300년, 500년 된 소나무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소나무는 오랜 동안 풍상을 겪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풍상이란 서리와 바람이죠. 오랫동안 고생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그런데 경복궁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는 원목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소나무를 마구 베는 인간의 그 폭력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인간은 자연을 마구잡이로 갖다 쓰고 있다. 폭력적으로 자연을 소비한다. 라는 의미를 구성해내고 있는 거죠. 또한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우리 전통이 있다. 라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는 소나무가 우리 조상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인간과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다. 인간과 함께 살아서 핏줄과도 같은 나무다. 라는 소나무에 대한 어떤 친근함, 끈끈함, 소나무와 인간의 관계를 구성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라는 신화를 통해서는 다시 소생했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희망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구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통해서
필자가 우리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한번 파악해 보아요. 보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쓰기는 독자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글은 필자와 독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공간이죠. 필자는 글을 쓰고 끝이다가 아니라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공간이다 라는 인식이 나와요. 필자는 글을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글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죠. 필자는 대화하는 자로서 자신이 글에 존재한다는 걸 알리고 독자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독자가 일정한 관계를 맺어 대화를 나눌 만한 사이임을 말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필자가 독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설명해요. 이 필자인 신용복 씨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자신이 독자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공일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자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너와 나는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낄 수 있지 않니? 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이 딱 어떤 사람을 찍어서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필자와 가까운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더불어서 필자가 말을 건네고 싶어하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기를 바라는 필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후자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필자는요, 당신에게 보내는 엽서 형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엽서 형식으로 글을 쓰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자, 여기 보기에 나온 얘들은 모두 당신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엽서의 형식을 띠고 있는 문장들을 따서 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엽서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당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관계가 형성되죠. 그리고 마치 나를 아는 사람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필자와 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가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자, 효과 잘 보세요. 대체 왜 당신이라고 해서 썼느냐? 독자가 내용을 쉽게 친근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사용하는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죠. 우리는 뭐와 뭐를 합친 거죠? 나와 너를 합치면 우리가 돼요. 그죠? 우리.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필자가 독자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동일 공동체 구성원임을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야. 그래서 필자가 말하는 것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듣게 하고 동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예요? 공감대를 넓혀서 필자와 독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기가 아니라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다. 1인칭 대명사죠.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얘기다 라고 말하면서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속강리 소나무숲 학습활동의 내용 파악 및 필자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학습활동을 풀어보았어요. 뒤에 있는 활동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엄마의 말뚝 학습활동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엄마의 말뚝은 6.25 전쟁의 상처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면서 또 엄마의 삶을 이해해가는 딸의 내면 과정을 그린 소설이었죠. 울림이 있는 소설이었고 재밌게 잘 읽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말뚝 2를 감상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보자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교과서 265쪽에 있어요. 265쪽을 펴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소설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엄마는 엄마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내가 어머니와 맞서며 공포를 느끼는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환각 상태에서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을 만나게 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죠. 또 두 번째 엄마의 행위는 자신이 죽은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자신의 뼈가루도 강화도에서 바람에 날려달라고 하죠. 이 딸은 어머니의 이런 요구의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다음 부분에 그 짓의 의미를 바탕으로 소설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나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머니가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죽은 시신이 화장됐을 때 남은 재와 그걸 날리는 바람을 말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미약한 존재지만 엄청난 것과 싸움을 시도합니다. 이 엄청난 것은 무엇이냐? 전쟁,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분단이라는 괴물이죠. 이 괴물을 거슬러서 지금은 막혀있는 북한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의 몸으로 또 그 짓을 딸에게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괴물, 분단이란 그 괴물을 무화, 없어지게 만드는 것은 이것밖에 없단 말인가? 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자 이 엄청난 분단과 싸우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짓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딸이 파악했고 나와 있지만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된 분단의 문제. 그래서 이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분단 극복. 어머니의 화장한 뼈를 날림으로써 분단을 극복해내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1과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엄마가 지닌 상처를 파악해 본다면 전쟁으로 혈육을 잃은 아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6.25 전쟁 때문이고요. 혈육을 잃은 아픔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시지 않게 되죠. 뒤로 넘어가서요. 시점을 파악해 볼까요?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 시점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생생하게, 선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나와요. 주인공이 자신의 심리와 상황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점 4개의 각각의 특성은 준비해서 올려준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의 말뚝 학습 활동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